최근 트럼프는 세계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7월 12일 트럼프는 몇 주간 지속된 협상 끝에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인 멕시코와 유럽연합에서의 수입품에 대해 3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라오스와 미얀마에는 40%의 관세를, 캄보디아와 태국에는 36%의 관세를, 몰도바, 투니시아, 카자흐스탄, 브루네이, 일본,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들에서는 각각 25%의 관세율을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에 실패한 몇몇 나라들에서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25%의 관세율에서 35%의 관세율이 새로 발표되었고, 브라질의 경우 관세율이 10%에서 50%로 늘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세계 각국에 관세를 매기는 명분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조업 리쇼어링입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 내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와 공장들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국내 산업 기반을 슈퍼차징할 것이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인건비와 건축부지 지대 및 임대료 등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나라로 회사의 일부를 이전시켰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66%의 미국 회사들이 최소 하나 이상의 부서를 해외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6년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기반 다국적 기업들이 제조업 부문을 오프쇼어링함에 따라 해당 시기 미국에서의 제조업 고용이 41%가량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내 고용은 경향적으로 감소했지만, 다국적 기업 본사의 중간재 수입은 늘어나 이들 기업들이 중간재 생산을 발전도 상국에로 오프쇼어링하였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트럼프는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를 높여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제조업 생산을 하게끔 강제하여 미국 산업 기반을 복구하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관세 정책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를 높여 제조업을 리쇼어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고, 더욱이 고용 증대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에 그 효과도 불분명합니다. 애초에 제조업 오프쇼어링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초과이윤 획득은 결국 미국 본토에서의 서비스업 고용 증대로 이어집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실질 부가가치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높아 한국 서비스업의 190%에 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국적 기업들이 획득하는 초과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관세를 높여서 제조업을 리쇼어링에 들여온다고 해서 미국 내 고용이 실제로 증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일 관세가 제조업을 리쇼어링할 수준으로 부과되어 미국 내 제조업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이 획득하는 초과이윤량이 감소하여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도 그리고 해당 부문의 고용률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트럼프가 부과하는 관세는 애초에 제조업 리쇼어링을 유의미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내 제조업 오프쇼어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해외 제조업 기반을 대체할 수준의 미국 내 산업 기반이 부재하기에 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야 하는 해외 생산 설비 및 기타 고정 자본의 가치, 그리고 리쇼어링 시 요구되는 고정 자본 및 기타 유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신규 투자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 리쇼어링 시 투하 자본 회수율이 엄청나게 저조할 텐데,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리쇼어링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 시 안정적 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관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제조업 기반을 미국이 아닌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사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닌 나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관세가 리쇼어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둘째로 트럼프는 소비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관세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미국 내 경쟁이 강화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죠. 트럼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초보적인 경제학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수입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제조업 기반을 다시 미국 내로 이전하게 된다면, 관세라는 국가적 강제에 의해 국내 제조업 품목에 대한 가치 실현 조건을 마련한 것이기에 생산물의 단가가 생산 비용이 보다 싼 나라에서 생산했을 때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유통 비용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제조업이 오프쇼어링된 이유가 해외에서 생산을 했을 때 절감되는 생산 비용이 유통 비용의 증대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기에 트럼프의 주장은 경제적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조업 강화와 소비자 물가 상승 억제 모두 트럼프가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미국 민중의 생활 수준을 희생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허위 선전을 통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다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39%, we're going to charge them 20%, so we're charging them essentially half. 트럼프가 목적하는 바는 다름 아닌 무역수지 개선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개탄하며 종종 미국의 대외무역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우방국이냐 적성국이냐 할 것 없이 이웃나라들과 멀리 있는 나라들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도둑질당했다. 물론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과 같이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 세계로부터 초과 이윤을 빨아들이는 나라가 주변국들에게 약탈을 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자료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국제수지 기준 1970년 미국의 무역 수지는 소규모 흑자에 머물렀지만 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자본이 일본과 독일 등 제조업 강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사 1992년에 들어서서는 약 392억 달러의 적자로 악화되었습니다. 무역 적자는 점점 악화되어 2000년대에는 약 3,696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고 2006년에는 7,635억 달러로 적자가 대폭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무역 적자는 3,947억 달러로 감소하여 불안정한 무역 구조가 개선되는 듯 하였으나 적자는 다시 늘어나 2011년 5,545억 달러로 악화되었으며 2022년에는 9,237억 달러로 불어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작년에는 9,035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여 미국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무역 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보아도 대외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미국의 적자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무역수지 적자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위기라고 보기에는 다소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된다고 해서 나라가 곧바로 고꾸라지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게 되면 자국 통화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줄어들고 외환 유출이 심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1996년 무역 적자가 약 206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되어 곧바로 외환 위기를 맞이했는데 미국은 기축통화를 쥐고 있어 외환위기의 발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무역 적자가 발생하여도 국채를 발행하고 달러를 풀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자체로는 무가치한 종이 쪼가리를 건네주면서 남의 나라 물건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무역 적자를 개선해야 될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무역 적자에 대한 집착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관세가 국가별 산업 간 비교 우위에 기초한 국제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미국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경영학 교수 니젤 드리필드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이 미국을 도둑질한다는 증거로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가진 더 부유한 나라가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부터 생산물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의 반영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인들을 가장 먼저 타격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행보가 가장 기초적인 국제경제학 이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죠. 물론 학계에만 몸을 담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행보가 괴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빈약한 이론적 체계로는 트럼프의 행보를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정치적 극단주의에 사로잡혀 미국 경제를 망치는 몰상식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하버드에서 세계화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다니 로드릭은 트럼프의 무역 적자에 대한 집착이 우스꽝스럽다고까지 표현하면서 그의 정책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분명 정치적 극단주의자이고 그의 주변에 극우들이 포진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고관세 정책 기조는 트럼프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대중관세를 오히려 더 높여 중국의 반도체와 태양광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주사바늘에 대한 관세를 50% 수준에서 새로 부과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높이고 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높이는 등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트럼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 적성국 할 것 없이 그리고 산업 분야와 무관하게 관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바이든의 경우에는 관세를 적성국에만 적용하고 또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 분야에 적용해 정치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무역 적자 문제를 개선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러나 바이든, 트럼프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같습니다.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고관세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작금의 행보는 트럼프 개인에게 특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정립된 미국의 국익에 일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개인의 극단성은 다만 그러한 정책 기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과격함으로 나타날 뿐이고요. 더욱이 정치의 문법과 학문의 문법은 다릅니다. 학자들은 일정한 이론적 체계에 입각해 그러한 체계 위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정합적이고 실증적 연구에 부합하는 주장을 제시하지만 정치인들은 그들의 발언과 행보 하나하나가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받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책 실현을 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으로 다른 것을 목적하더라도 겉으로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예컨대 보수 정치인들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노조 탄압책을 내놓는 것을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으로 포장합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앞서 그가 고관세 부과의 이유로 제시하였던 제조업 리쇼어링, 소비자 물가 안정화 등을 진정으로 목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관세 정책을 통해 목표로 두는 것은 실제로는 달러 패권의 보호입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 심화되게 되면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미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의 붕괴, 즉 달러 패권의 붕괴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예견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탈달러화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속한 국제기구인 사우스센터의 자문위원 위에픈 리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반발이 세계 각국에서 누적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신흥 경제국들은 종종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많은 선진국들은 적자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이고 점차 확대되는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기록하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로 인해 경제위기나 부채위기를 겪는 반면 미국은 국제통화체제 내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 덕분에 국제수지가 부과할 제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국가와 지역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이를 탈달러화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광범위한 기반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달러의 패권적 지위와 이로 인해 워싱턴이 누리는 권한에 대한 불만은 명백했으나 현재까지의 탈달러화 노력 중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지배력과 우월성은 여전히 현재 글로벌 경제의 지배적인 서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불만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 중동에 이르기까지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달러화 과정 또한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채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탈달러화는 일부 국가들에게 있어 정책 및 전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와 신규 회원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브릭스 경제협력체를 중심으로 탈달러화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 아래 이들 나라들은 브릭스페이, 브릭스 브리지 등 브릭스 회원국들 간의 대안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국들이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벗어나 자국 통화만으로 상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을 샀습니다. 트럼프는 브릭스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지켜져야 하며 브릭스 회원국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브릭스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미국 달러의 지위를 훼손하고 기축 통화의 지위를 앗아가려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일 브릭스 회원국들이 미국 달러 외에 새로운 브릭스 통화나 다른 통화를 뒷받침해 달러를 대체하고자 한다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하였죠. 브릭스는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국민 총생산의 약 36.7%를 차지하고 총 산업 생산량의 39.3%를, 전체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경제의 거의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의 경제협력체입니다. 만일 이들 나라들이 달러 통화 블록을 벗어나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독자적인 통화 블록을 구축하게 된다면 미국 달러 패권이 빠르게 무너질 것임은 자명합니다. 실제로 브릭스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미 달러 체제를 대체하려 하고 있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브릭스페이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와 자메이카 협정에 기반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지금 중대한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전례 없는 수준의 글로벌 부채와 실물 자산 없이 발행된 통화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릭스페이는 모든 국가와 개인이 금융 서비스와 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의 사명은 번거로움 없이 빠르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와 자메이카 협정은 오늘날 미국 달러 체제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이를 지목하며 대안적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달러를 기축 통화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트럼프도 이를 포착하고 브릭스의 탈달러화 기도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탈달러화 혹은 미국의 달러 패권의 붕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달러를 기축통화로 둔 오늘날의 세계 통화제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그 근저에 깔린 경제적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통화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자면 먼저 화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거래를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지폐 등을 화폐와 등치시키지만 사실 지폐는 엄밀하게 말하면 화폐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선 화폐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거대한 상품 세계 내에서 다른 모든 상품들과의 교환 가능성을 지니는 보편적 등가물로서의 상품이 바로 화폐인 것입니다. 이를 가치 체험물, 가치의 물적 형태 등 다른 여러 표현으로 일컫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폐가 다른 모든 상품들과의 직접적인 교환 가능성을 지니는 유일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화폐는 자신의 보편적인 교환 가능성으로부터 5가지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 축장 기능,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입니다. 이 중 통화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기능은 가치 척도, 유통수단, 그리고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입니다. 이 파트는 다소 난해할 수 있으니 달러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세요.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들과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을 지니는 보편적 등가물이기에 그로부터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즉, 다른 모든 상품들이 화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래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속성으로서 대상화된 추상적 인간 노동입니다. 상품의 사용가치, 유용성을 담지하는 물질적 소재가 그러한 유용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 대상과 관계하는 특수한 과정으로서의 노동인 구체적 유용노동에 의해 정립되어지는 것이라면, 가치는 정신적, 육체적 힘의 지출로서의 인간 노동의 투하에 의해 정립되어집니다. 간단히 말해 상품의 가치가 질적으로 동등한 투하 노동량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가치설이 이미 폐기되었고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막스 경제학에서는 노동가치의 실제성을 논증할 때 서로 다른 물적 형태를 지닌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려면 상품들 간의 동일성이 있어야만 하고, 이들 상품의 유일한 동일성은 그것이 인간 노동의 산물이라는 점밖에 없다는 논거를 제시합니다. 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약 상품체의 사용가치를 무시한다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속성, 즉 그것이 노동 생산물이라는 속성만이 남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동 생산물도 전혀 새로운 형태를 가진다. 사실 우리가 노동 생산물의 사용가치를 무시한 이상 우리는 그와 동시에 노동 생산물을 사용가치로 되게 하는 물체적인 구성 부분들과 형태까지도 무시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 노동 생산물은 책상도, 집도, 방사도 또는 기타의 어떤 유형물도 아니다.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은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것은 또한 가구사의 노동이나 건축노동이나 방정노동이나 기타 어떤 일정한 생산적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다. 노동 생산물의 유용한 성질이 사라짐과 동시에 노동 생산물에 표시되어 있는 각종 노동의 유용한 성질도 사라지며, 따라서 이 노동의 각이한 구체적 형태도 사라진다. 노동의 구체적 형태는 이제는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모두가 동일한 인간 노동애로, 즉 추상적 인간 노동애로 환원된다. 그러면 노동 생산물에서 무엇이 남았는가를 고찰하여 보자. 모두 동일한 투명한 대상성밖에 남지 않았으며 차이가 없어진 인간 노동, 즉 그 지출 형태에는 관계없는 인간 노동력 지출의 단순한 은결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 모든 물건은 이제는 그 생산에 인간 노동력이 지출되어 있으며 인간 노동이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할 뿐이다. 물건들은 그것들의 공통적인 사회적 실체의 결정으로서는 가치, 상품 가치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상품체로 하여금 유용성을 지니게 하는 물적 형태를 사상해버린다면 상품체에게 남는 유일한 공통점은 그것이 노동 생산물이라는 점뿐입니다. 모든 상품은 인간이 외적 자연에 대한 대상적 작용, 즉 노동을 가한 결과로 산출되는 유용물로서 인간 노동의 피정립태로서의 대상성만이 상품의 유일한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반론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그 무슨 동질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만일 그러한 동질성이 실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노동가치일 이유는 없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시될 수 있겠죠. 폰 벤바베르크는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상품의 사용가치를 배제한다면 이는 말크스의 말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다른 속성만이 남는다. 즉 노동의 산물이라는 속성이다. 과연 그런가? 나는 12년 전에 물었듯이 오늘도 묻는다. 오직 하나의 다른 속성만이 존재하는가? 수요에 비해 희소하다는 속성 역시 모든 교환 가능한 재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것들이 수요와 공급의 대상이라는 속성은, 또는 그것들이 전유되었다는 속성은, 혹은 자연의 산물이라는 속성은, 왜냐하면 그것들이 노동의 산물인 동시에 자연의 산물이라는 점은 막스 자신이 한 곳에서 상품은 자연물질과 노동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이다라고 선언할 때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생산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속성, 막스가 제3권에서 주목한 속성이 교환 가능한 재화에 공통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다시 묻는다. 가치의 원리가 노동의 산물이라는 속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통 속성들 중 어느 하나에도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후자의 명제를 지지하기 위해 막스는 아무런 실증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논거는 부정적 논증으로 우리가 다행히도 배제한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정적 논증은 막스가 강구한 다른 모든 공통 속성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가? 세간에서 벤바베르크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러한 비판은 노동가치론에 대한 완전한 무지와 몰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벤바베르크의 비판이 왜 그릇되었는가를 살펴봅시다. 벤바베르크는 가치의 원리가 노동의 산물이라는 속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통 속성들 중 어느 하나에도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으면서 수요에 비해 희소하다는 속성, 그것들이 수요와 공급의 대상이라는 속성, 전유되었다는 속성, 자연의 산물이라는 속성 모두 상품의 사용가치를 배제하여도 상품체의 공통된 속성으로 남는다고 지적합니다. 재밌는 점은 벤바베르크가 나열한 상품의 공통된 속성 모두
자연의 산물로서의 속성이라는 잘못된 예시를 제외하면 상품이 노동의 산물이라는 속성에 근거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에 비해 희소하다는 속성은 공기처럼 자연 중에 널려있지 않아 상품이 일정한 양의 인간 노동을 투하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데 그 존리 근거가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대상이라는 속성 또한 공급, 즉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이 생산물로서 소비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전유되었다는 속성 또한 인간 사회가 자기 노동의 결과물을 사용하고 소비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벤바베르크가 나열한 여러 속성들은 결국 그 논리적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노동이라는 범주가 그 근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이 이처럼 상품 생산의 본질적 근거를 이루는 이유는 그것이 두 가지 측면, 상품의 특수한 물적 형태를 정립하는 과정으로서의 구체적 유용노동이라는 측면과 사회적 총노동이 전체 사회의 필요에 따라 배분되는 매개 과정으로서의 추상적 인간노동이라는 측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동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건들을 외적 자연을 개조하여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구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구체적 작용을 가하여 구체적인 물건, 노동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노동이 바로 구체적 유용노동입니다.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형태, 즉 사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유용노동은 모든 유형의 사회적 노동이 가지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에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서의 측면입니다. 상품 생산 노동은 사회적 생산이 사적 소유의 독점적, 배타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적 생산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한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노동들을 구성 부분으로 가지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노동입니다. 원시 공산제 사회나 계획경제에서 전 사회적 욕구를 전 사회적 노동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과 달리 상품 생산에 있어서 전 사회적 욕구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사적 생산자들의 노동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적 노동을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배분하는 고유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가치관계입니다. 인간 노동력의 지출은 그것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인 한에서 동일한 노동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생산의 구성 부분으로서의 사적 생산이 사회적 분업의 기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적 노동을 수행하는 사적 생산자가 특정한 유용물만 생산하고서도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자기 자신을 생산자로서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 즉 경제적으로 생존하면서 다시 노동할 육체적, 정신적 힘을 갖춘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 유용물의 생산은 그것이 상품으로 교환되는 한에서 동일한 인간 노동의 결과물로 치부되어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며, 그 결과로 사적 생산자는 특정한 사용가치만 생산하고서도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가 다양한 사적 생산자들로 구성된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업체계를 재생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동가치론은 상품 생산체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이론입니다. 노동가치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품 생산체계의 반복적 재생산은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총노동이 어떻게 배분되는가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컨대 벤바베르크가 제시한 공급과 수요의 대상이라는 상품의 속성은 사회적 재생산 과정으로서의 상품 생산 과정에 대해 그 어떤 사실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단지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자명한 사실의 동어반복적 표현일 뿐인 것이죠. 이제 화폐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가치가 대상화된 추상적 인간 노동임을, 그리고 그러한 가치 이론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비판이 완전한 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상적 인간 노동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연관으로서만 상품 생산과 교환을 그 배후에서 규정할 뿐, 그 직접적 현실을 층위해서 가시적인 무언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치관계는 단지 총노동을 배분하는 경제적 매개연관이기에 물적 형태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치 그 자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가치는 오로지 상품 교환 속에서만, 즉 교환 가치로서만 표현됩니다. 상품 교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품 생산을 하기 위한 노동이 사회 전체에서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투하되는 것을 보면서 가치관계가 그 근저에 깔려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죠. 상품은 자신과 같은 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 즉 가치의 등가물로 교환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그 등가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가 보편적인 등가물이기에 다른 모든 상품들은 화폐라는 등가물과 교환됨으로써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상품의 가치는 대상화된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둘째, 가치관계는 상품 생산과 교환을 그 배후에서 규정하는 본질적 연관이기에 그 자체로 물화되는 것은 아니고 교환가치, 상품과 상품의 교환으로서만 표현된다. 셋째, 화폐는 보편적 등가물로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상품들과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 척도입니다. 그리하여 상품들은 실제로 화폐와 교환되지 않더라도 화폐 단위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상품이 일정한 가치량을 지님으로써 동일한 가치량을 지닌 화폐 단위와의 교환 가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정한 화폐량으로의 교환 가능성은 관념적 가격 혹은 가치 형태로 현상합니다. 이에 대해 말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상품의 가격, 즉 상품의 화폐 형태는 그 가치 형태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물체적 형태와 구별되는
따라서 오직 관념적인 또는 표상에만 존재하는 형태이다. 철, 아마포, 밀 등등의 가치는 비록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 물건들 자체 내에 존재한다. 그것은 금과의 그것들의 동등성에, 말하자면 이 물건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금에 대한 관계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상품 소유자가 상품의 가격을 외부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혀를 상품에 빌려주던가 또는 상품의 표딱지를 매달아주던가 해야 된다. 화폐에 의한 상품 가치의 표현은 관념적인 것이므로 이 일에는 단순히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만이 적용될 수 있다. 화폐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화폐는 따라서 가치척도로서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신의 가치를 관념적 가격 형태로 표현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관념적 가격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화폐량과의 교환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이 교환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되어 화폐가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는 데서부터 화폐의 두 번째 기능,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나옵니다.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들과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을 가지는 일반적 등가물이기에 가치척도로서 기능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필요한 다른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폐는 사람들이 필요한 상품을 유통시켜주는 매개수단입니다. 화폐에 의해 매개된 상품 유통은 두 가지 상호보충적인 구성계기를 가집니다. 바로 판매와 구매입니다. 판매는 CM으로 표현되며 상품 소유자가 자신의 상품 C를 화폐 M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판매가 일어남은 동시에 구매가 일어남을 의미하는데 상품 C가 화폐 M으로 교환되기 위해서는 화폐 소유자가 자신의 화폐 M과 상품 C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는 언제나 자신의 대립항인 구매를 동시에 전제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구매가 일어날 차례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폐 그 자체는 그것이 다른 모든 상품들과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을 지닌다는 사실 외에 그 어떤 유용성도 가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상품들과 그것을 바꿀 수 있기에 사람들이 화폐를 원하는 것이지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여 화폐를 수중에 넣은 화폐 소유자는 이제 자신의 화폐 M으로 상품 C를 구매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매는 언제나 판매를 전제합니다. 누군가가 화폐 소유자에게 상품과 화폐를 교환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편에서도 화폐와 상품을 교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 상품 유통의 수식 CMC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매 CM과 구매 MC가 이미 각각에 대응하는 상호보충적 과정으로서의 구매와 판매에 통일되어 있기에 상품 유통 과정에서 화폐 M은 언제나 상품 유통을 매개하는 가운데 부단히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화폐를 판매자에게 넘겨줄 때에도 판매자가 상품을 팔아 화폐를 획득할 때에도 화폐는 언제나 그 다음 판구매를 매개하게 되며 상품과 달리 상품 유통 과정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품 유통 과정이 언제나 즉각적인 화폐 유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폐 실체의 순환은 상품 유통과 시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소유자가 자신의 상품 C를 구매자에게 미리 건네주고 화폐를 이후에 받는다고 약속한다면 상품 유통은 이루어지더라도 화폐 유통은 지연될 수 있는 것이죠. 신용거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폐의 발생적 기원은 바로 여기에, 즉 화폐의 유통이 상품 유통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막스에 따르면 같은 인물들 간의 거래가 빈번히 반복될 때에는 상품의 판매 조건은 그 생산 조건에 의하여 조절된다. 다른 편으로 어떤 종류의 상품, 예컨대 가옥과 같은 상품의 이용은 일정한 기간 판매된다. 구매자는 기한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현실적으로 그 상품의 사용 가치를 받는다. 그러므로 그는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그 상품을 사는 것이다. 한편의 상품 소유자는 현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다른 한편의 상품 소유자는 화폐의 단순한 대표자로서 또는 장래의 화폐의 대표자로서 구매한다. 판매자는 채권자로 되며 구매자는 채무자로 된다. 이 경우 상품의 형태 변화가 또는 상품의 가치 형태의 발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도 또한 하나의 다른 기능을 획득한다.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된다. 그리고 화폐의 즉시적 지불이 지연되어 채무 채권 관계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채무 증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 채무 증서는 일정한 화폐량을 대리하는 한에서 화폐의 상품 유통 및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대리하며 실제 상품 유통 과정에서 화폐를 완전히 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스를 이용하자면 신용화폐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며 그리고 판매된 상품에 대한 채무증서 그 자체는 채권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시키면서 유통하기 시작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도 확대된다. 채무증서는 그 자체로서는 종이 쪼가리이길 뿐이기에 가치를 지니는 화폐가 아닙니다. 채무증서가 신용화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화폐의 대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폐 혹은 통화의 발생적 기원입니다. 현대 국가지폐의 발생적 기원이 신용화폐라고 하는데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폐는 단지 상품 유통을 매개할 뿐이지 환어음 혹은 채무증서와 같이 지연된 화폐의 지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오늘날 광범하게 유통되는 국가지폐가 불안지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지폐는 실제화폐 혹은 역사적으로 화폐의 지위를 차지한 금속화폐들, 즉 금과 은 등의 귀금속과 교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지만 불안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불안지폐 이전에는 금속화폐와의 그리고 그중 특히 금과의 교환 가능성이 있는 태안지폐가 국가지폐의 주된 형태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치 체험물인 화폐만이 유일한 가치 척도이며
다른 상품들은 자신의 가치량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따라서 자신과 교환 가능성을 가진 화폐 단위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며, 그러한 교환 가능성의 실현이 곧 상품 화폐 유통입니다. 여기서 지폐의 역할은 단지 화폐의 대리물로서 상품 유통을 매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여 지폐가 화폐의 대리물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인데, 이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지폐가 신용화폐라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안지폐로서의 국가지폐는 금속화폐를 선대하겠다는 국가적 신용의 형태인 것이죠. 물론 국가지폐는 어디까지나 국가에 의해 발행되고 국가적 강제 아래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일 화폐를 선대하겠다는 국가적 신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즉 금태안지폐의 경우 국가가 지폐를 보유한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국가와 민간 시장 간의 신용 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폐는 금의 대리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상품 유통 과정에서 퇴장하게 되겠죠. 동독 경제학자 올프강 밀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지폐 가치 유지의 주요 보장 장치는 바로 신용화폐로서 발행될 때 발생하는 환류 현상이었으며, 이는 유통 경로의 과잉을 방지합니다. 만일 태안 지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어 화폐와의 명목 교환 비율이 시장에서의 그것보다 높아진다면 사람들은 지폐를 금과 교환하여 시장에서의 교환 비율이 다시 제도적으로 고정된 교환 비율과 동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태안 지폐가 대리하는 가치량은 화폐의 환류에 의해 고정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국가 지폐는 발행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일국적 범위 안에서만 유통됩니다. 국가가 자국 내 상품 유통을 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상품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통일적인 국가 지폐를 발행하고, 다른 화폐 및 그 대리물의 유통을 금지시켜 지폐가 객관적인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나라들의 국가 지폐는 그 발행국의 정치적 위력의 범위를 넘어 세계적 범위에서 유통되고, 또 화폐가 지폐에 대해 그러하듯이 다른 국가 지폐의 신용 근거를 이루게 되죠. 이러한 국가 지폐들을 우리는 기축통화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를 공유하는 일정한 경제적 지역을 우리는 통화블록이라고 부르죠. 앞서 보았듯이 국가 지폐는 국가적 신용화폐의 다름 아니기에 화폐의 상품 유통 매개 기능을 대리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폐는 언제나 그 근저에 깔린 상품 화폐 관계에 기초하죠.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상품들을 서로 거래하고 경제적 상호연관 속에서 생산활동을 해나가야만 그 기초 위에 지폐가 유통되고 순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국가 지폐가 일국적 범위를 초월해 유통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블록, 즉 한 나라의 국가 지폐가 여러 나라들 간의 무역 관계를 매개하고 다른 여러 나라들 지폐의 신용 근거로 자리매김하는 일정한 경제적 범위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품 화폐 관계들을 전제로 합니다. 특정 국가의 지폐가 일국적 범위를 초월해 여러 나라들 간의 무역 관계를 매개하고, 그러니까 세계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대리하고 다른 나라의 신용 근거를 이룰 이유는 그 나라의 국민 경제가 주위 다른 국민 경제들을 압도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주위 모든 나라들이 특정 나라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고 그 나라 자본이 타국으로 수출되어 다시 수익이 본국으로 이전된다면 필연적으로 그 나라 지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해당 나라의 국가 지폐는 자연스레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즉, 통화블록은 한 국민 경제의 다른 국민 경제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의 현상 형태입니다. 경제적 우위를 점한 국가의 통화는 경제적 지배의 대상국 상호 간에, 그리고 지배적인 나라의 무역과 자본 이동의 매개체가 되는데, 그러한 구조를 정립하는 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배적인 국민 경제가 주요 자원이나 자본재 등을 독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들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그 나라 국민 경제와 무역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1970년대에 들어서 미국은 자국 통화에 대한 인위적 수요를 조성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석유가 오직 달러로만 거래되게끔 하였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이 석유화학 제품 등 원유 가공 시장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높여 산유국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켰고요. 그 결과 소위 페트로달러라고 일컬어지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비단 석유와 같은 원료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철강, 생산기계 등 핵심 자본재에서의 특정 나라의 시장 독점이 강해 다른 나라들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 또한 통화블록 정립의 요인으로 됩니다. 둘째로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 이전, 대부금 및 이자 상환, 그리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들에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 투자, 예를 들어 페트로달러 환류 등 화폐 자본 형태의 모든 가치 이전이 특정 나라의 국가 지폐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에 통화블록 형성 요인으로 됩니다. 따라서 통화블록은 지배적인 국민경제로 형성된 여러 지역 및 나라들 간의 가치관계의 총체의 매개연관에 다름 아닙니다. 물론 지배적인 국민경제 중심의 가치관계의 총체는 그 자체로 통화블록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국가적, 제도적 틀로서 현상하기에 국가적 개입에 의해 매개되게 됩니다. 예컨대 30년대 본국과 식민지들을 잇는 일제 엔화블록의 형성은 식민지 총독부와 일제 본국의 직간접적인 금융조작 및 개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대만, 조선, 만주 지역들에서는 전근대적인 봉건경제가 지배적이었고, 또 전국적 차원의 상품경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한 나라에서도 서로 다른 통화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획일화되지 않은 통화제도가 자본 수출 및 상품 수출의 장애물로 되었기에
일제는 식민지 자본 침투 및 시장 지배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환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엔화에 기반한 신용화폐를 식민지들에 광범하게 발행, 유통시켰습니다. 그러나 엔화블록 형성을 위한 일제의 국가적 개입 시도는 초기에는 빈번히 좌절되었는데 일본 상품에 대한 수요 및 일본 자본과의 경제적 연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식민지 경제가 일본 국민 경제에 충분히 의존적이지 않아 엔화와 그에 기반한 은행권들이 대일무역이 활발하던 항구 도시들에서만 유통되고 타 지역에서는 화폐 유통에서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엽전과 같은 경우엔 이들 통화가 유통되던 지역 내 시장이 국지적 폐쇄성을 띠고 일본 국민 경제와의 경제적 연관이 식민지 총독부의 조세 수탈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 외에는 전무했기에 사람들이 일제 은행에서 발행한 제1은행권을 움켜쥘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제1은행권의 수요가 낮은 이유로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에 식민지 조세기관 또한 세금을 엽전으로 걷어 민간 시장에서 제1은행권을 사들이는 등 화폐 유통 중에 있는 제1은행권을 회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제도적 개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대일무역이 점차 늘어나고 식민지 내 일본 자본이 타국 자본과의 경쟁에서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해결된 것입니다. 즉, 국민 경제의 우위가 선제해야만 통화블록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태안지폐에 기초한 통화블록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살펴봅시다. 당시 영국, 미국 등 주요 자본주의 열강에 의해 쓰이던 금속화폐는 금태안지폐였기에 금본위 통화제도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금융사를 연구한 경제사학자 마이클 슈츠는 금본위제의 메커니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전제 조건은 해외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식민지나 반식민지 국가들은 세계 금융 중심지 중 한 곳에 보관된 금기금, 기본적으로 대출을 제공받았는데 이 기금은 부분적으로 해당 국가의 통화로, 부분적으로 기금을 제공한 국가의 통화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휴메 가격, 금유동 균형 조정 기제로 알려진 금본위제의 기계적 장치를 보다 복잡하게 변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운드나 달러에 대한 특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국은 먼저 이 기금을 사용하여 국내 시장에서 런던 또는 뉴욕에 지급하는 요구불 환어음을 소위 금수출점으로 인식되는 환율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무제한으로 매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결과 환율이 소위 금수출점을 넘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통화 공급 축소를 통해 상쇄되었습니다. 이 요구불 환어음은 차입국의 통화로 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통화 공급이 축소되어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무제한 매각 공급 자체로 상쇄되었습니다. 둘째, 피지배국 정부는 환율보다 약간 높은 가격의 차입국에서 지급하는 요구불 환어음을 다시 무제한으로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차입국 통화 가치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경향은 해당 통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역전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상품 대비 해당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본위제 메커니즘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금본위제 통화제도의 공통적인 지점들은 첫째로 기축통화국의 국가지폐만 금태환성이 있고 통화블록에 속한 피지배국의 국가지폐들은 모두 기축통화국의 금보유고 혹은 그들의 국가지폐에 대한 신용의 기초에 발행된다는 점이고 둘째로 쉴츠가 지적한 요구불 환어음 등 피지배국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해 기축통화와의 환율을 금수출점을 넘지 않도록 유지시키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미국의 달러 블록도 처음에는 미국 중심의 금본위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달러 블록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 그 경제사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오늘날 미국에 강구하던 달러 블록이 흔들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달러 블록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과 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미국의 달러 블록 혹은 소위 달러 패권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의 식민지를 확보하여 재부를 축적하며 엄청난 무장력을 쌓았던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와 경제적 이권을 두고 충돌하다 결국 그 무장력을 서로에게 사용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유럽과 일본 등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의 생산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으며 기존 제국주의 열강들 중에는 미국만이 산업 기반과 자본이 닫히지 않은 채 생산력을 보존하였죠. 먼저 전후 독일의 경제 상태를 봅시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압축적 성장을 거듭하여 특히 제조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전쟁의 결과 독일의 산업 기반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에 따르면 종전 직전 1944년 독일의 자본재 생산은 1939년에 비해 30%가량 감소하였고 기계 설비에 대한 자본 투자는 26%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유보트 생산은 170% 늘어났고 전차 생산은 120% 늘어나 생산력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강한 분절성을 띠는 군수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군수산업 부문이 기형적으로 증대한 반면 자본의 가치 파괴가 광범하게 일어나고 생산력이 위축되게 된 것이죠.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하였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들어선 초창기부터 일본 자본주의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한 기술적 열세, 낮은 수준의 자본 축적도 등으로 그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으며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본래 취약했던 경제 구조는 영국과 미국의 경제 봉쇄에 따라 서방 세계가 독점하던 여러 주요 자원과 자본재, 화폐 자본 등의 조달이 어려워지고 일본 내 산업 기반이 지속적인 폭격으로 인해 파괴되자 일본의 산업 역량은 전제 수행 능력이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로버트 페이프는
일본이 주요 원자재와 식량 등 필수재들의 75%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잠수함들을 통해 일본 상업 선박을 격침함에 따라 필수재 조달이 어려워졌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당시 일본의 조선업이 규모는 매우 작아 파괴된 선박들을 복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전쟁 발발 직전 600만 톤의 총 톤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50만 톤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해상 운송 역량이 92%가량 떨어진 것이죠. 당시 연합군 측은 독일군의 지속된 공세에도 불구하고 8,500만 톤의 총 톤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5년 상품 수입은 멈추게 되어 산업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였죠. 당시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를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해상 운송 역량이 급감하자 45년 3월 이후엔 일체의 원유 조달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45년에 들어서 철강 생산은 전성기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알루미늄은 8%로 자동차 생산은 0%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은 그동안 고도로 발달한 생산기술적 토대와 금융업을 기초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던 영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9년 전체 국민 총생산에서 고정자본 마모분을 제외한 국민 순생산의 15%를 차지하던 국방비 지출은 1940년 44%까지 늘었고 이후 5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미국과 자국 식민지들로부터 필수품과 생산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영국의 상황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나았지만 미국의 대형 지원에 따른 대미 채무의 급격한 증대는 영국의 경제 패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이 참전하였고 산업 기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악화된 경제 조건 위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급격히 성장하여 세계 자본주의 진영을 정치적으로 위협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들 제국주의 나라들이 취약해지고 경제적, 군사적 역량이 감소하게 되자 식민지들에서 민족해방운동이 고조되었고 나치 독일 치하에서 싸우던 진보진영 인사들이 소련의 비호하에 동구권에서 정권을 잡게 되자 세계 자본주의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동구권 정치학자들은 이를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라고 일컬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소모되고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됨에 따라 기존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본투자처와 자원기지들이 지리적으로 축소되게 되어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적 기반이 뒤흔들리고 내부에서 변혁운동이 발전하여 정치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게 된 것이죠. 미국만이 이러한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전시 미국의 광공업 생산력은 2배 가까이 늘어나 37년에는 42%였던 전체 광공업 생산의 비중이 46년에는 6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금 보유고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 49년 미국 금 보유고는 세계 공식 금 보유 총액의 70%에 달하였죠. 당시 미국의 수출액은 세계 총수출의 3분의 1에 달했고 총 해외 투자 중 미국의 해외 투자가 4분의 3에 달했습니다. 압도적인 금 보유량과 경제력에 근거하여 미국은 1944년 서유럽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44개국을 모아 국제통화기금 IMF를 설치하여 다른 나라 통화와 미국 달러와의 교환을 담보하고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로 합니다. 이를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미국 달러만이 유일하게 금태환성을 가지며 1온스의 금이 35달러로 교환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GATT가 제정되어 기존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국 자본의 식민지들에 대한 시장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관세 장벽을 모두 허물어뜨렸습니다. 현대 세계 경제의 성립사를 연구한 일본 경제학자 쇼시치 수기모토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러한 의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미국의 압도적인 금 보유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이미 감가했는 달러를 다시 감가시키면서도 그것이 금의 등가물로서 각국이 받아들이게 하는 길이 당초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통화 증발로 국제 수지 적자를 조달하는 특권, 국제 통화 발행 특권이 미국에게만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달러는 공식적으로 기축 통화가 되었고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오직 달러와의 교환 가능성을 지님으로써만 화폐의 대리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는 오직 형식적으로만 그러했습니다. 경제사학자 캐서린 쉔크에 따르면 영국 통화인 파운드 스털링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확립 이후에도 영연방 등 기존 영국 식민지 지역 및 영국 금융권이 큰 규정력을 가하던 지역에서 세계 화폐처럼 유통되고 스털링 블록에 속했던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을 대신에 이전처럼 스털링을 기축통화로 삼고 있었습니다. 제도와 무관하게 달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달러 블록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확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통화 블록들이 여전히 잔존하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러 패권이 어느 정도 공고화되게 된 것은 마셜 플랜이 실시되고 나서부터입니다. 당시 미국 국민 경제는 타국 국민 경제들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전시 특수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던 기업들은 생산 과잉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국들에게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 그동안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전쟁이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이에 미국은 서유럽의 경제 회복을 도와 경제적 불안정 위에서 급성장한 공산주의 운동을 억제하고 동시에 자국의 과잉 생산물에 대한 서유럽의 구매력을 올리기 위해 거금의 대외원조 정책인 마셜 플랜을 실시합니다. 일본에 대한 원조도 이루어져 거액의 달러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들 나라들로 밀려 들어왔죠. 이에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여 미국 상품이 서유럽과 일본 상품 시장으로 떠밀려 들어왔죠.
그로 인해 달러는 자연스레 국제 무역에서 주된 지위를 차지하는 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달러 패권은 미국 국민 경제의 타국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엔화가 식민지 조선에서 유통된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국민 경제가 유기적 연계가 없이는 통화 블록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대미 무역이 급증하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 달러가 실제로 기축통화의 지위에 올랐을 수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1950년에서 1954년 사이 전체 자본 환율 중 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미국이 홀로 전체 화폐 자본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은 9%, 일본과 유럽 전체를 합한 게 25%로 미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실로 확보했죠. 그러나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미국 경제의 절대적 우위는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미국 자본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선진 자본주의국의 자본이 빠르게 축적되고 또 일부 산업 부문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 경쟁력은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전후 신생 독립국에 대한 영향력을 투사하고 사회주의권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 군대를 보내고 군비를 증강해 군사적 부담이 계속 가중되었습니다. 군수 산업의 특성상 민간 부문과의 유기적 연계가 떨어지고 군수 최종 생산물은 모두 국가에 의해서 구매되게 되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을 지닌 군수 산업으로의 자본 이동이 광범하게 일어난다는 점, 군수품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조세나 국채에 의해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기에 국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수탈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 경제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생산적 부문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군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였던 미국 이외의 자본주의 나라들, 그중 특히 군사 부담이 가벼웠던 서독이나 일본은 양산형 공업 제품 생산에서 미국을 앞질러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0년대에 들어서서는 미국의 연평균 실질경제 성장률이 2.3%였던 반면 서독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5.3%, 일본은 11.9%에 달했죠. 미국 경제의 대외 경쟁력 약화는 곧 달러 위기로 표출되었습니다. 58년 이후 일부 산업 부문에서 미국에 대한 일정한 우위를 회복하고 대미, 대도상국 흑자를 통해서 대량의 달러를 획득한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은 달러 부족을 벗어나 과잉으로 된 달러를 금으로 바꾸고자 했기에 미국으로부터의 금유출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보유량은 당시 공식 달러 가격 기준 49년 말에 246억 달러에 달했지만 57년 말에는 229억 달러로 감소하고 59년에 들어서서는 200억 달러 아래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금 보유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외유동 채무는 늘어나 달러의 위상을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수기모토에 따르면 미국의 금 보유가 줄어들고 다른 한편에서 대외유동 채무가 증대하여 금 보유고에 압박을 가해오게 되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흔들리게 된다. 달러 이퀄스 금의 가상을 받쳐주던 달러의 100% 금 준비가 무너지면 감가한 지폐로서의 달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대외 채무의 증대는 유통되고 있는 국가 지폐를 회수하여 기존 화폐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양의 금 보유고를 전제한 것으로 만일 미국이 채무 상황과 달러의 금퇴환성을 담보할 만큼의 충분한 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이 대리물로서의 금퇴환 지폐인 달러의 지위 및 금퇴환성을 보증하는 국가 신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불안이 가중되자 서유럽 국가들은 점차 달러를 금과 바꾸고 금을 수중에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금 시장으로부터 금을 구입하였고 이에 시장에서의 금 가격이 폭등하자 금을 미국 통화당국에서 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금 유출이 점차 심화되게 되었고 대외단기 채무도 점점 늘어나 60년 3분기에 들어서서는 미국의 대외단기 채무고가 미국의 금 보유고를 역전하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죠. 60년대에도 미국의 무역 수지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이 시기 특히 미국 자본주의를 위협했던 것은 신생 독립국의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국유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은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자립경제 건설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자본주의 나라의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자국 기관 사업을 국유화하는 데로 나아갔습니다. 63년 2월 미얀마는 외국계 은행과 목재 기업을 국유화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사형 기업의 국유화법을 공포하였으며 아랍연맹은 63년 8월 24개 기업의 국유화를 실시하고 12월 미영 석유 판매소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알제리에서도 10월 프랑스 소유 농지에 대한 국유화가 실시되었고 인도네시아는 64년 5월 영국계 농원을 그리고 65년 2월에는 미국계 농원을 3월에는 미국 석유공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시리아는 1월 사탕과 시멘트 공장을 국유화하였습니다. 당시 국유화 시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라들의 쿠데타들로 빠르게 좌절되었고 원상 복구되었지만 산유국들의 국유화 정책은 여전히 남아 미국의 석유 독점을 크게 훼손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금 보유고는 계속 줄어들었고 미국의 대외 채무는 계속 불어났죠. 이에 미국 의회는 1968년 3월 18일 미국 달러가 금 보유고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1971년 8월 15일에는 닉슨 대통령이 나서서 달러의 금퇴환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닉슨이 내놓은 정책안에 따라 외국 정부들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상들은 스미소니아 협정을 거쳐 1976년 1월 자메이카 협정에서 미국 달러와 다른 통화에 대해 금 가격이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환율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미국 달러의 금퇴환성을 전제로 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말을 맞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달러는 불안지폐, 즉 금 등 화폐와의 교환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지폐로 된 것입니다. 불안지폐는 여전히 화폐의 대리물이고 화폐의 표장인 한에서 상품 유통을 매개하고 지불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화폐와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은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본래 금퇴환지폐는 국가 차원의 신용화폐로서 퇴환지폐 자체가 금을 선대하겠다는 일종의 증표로서 기능하였습니다. 일정한 양의 금과 교환될 수 있는 한에서 금퇴환지폐가 화폐의 대리물로서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안지폐는 발행 주체인 국가가 금과 지폐를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지폐는 어떻게 하여 화폐의 대리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불안지폐가 금과의 교환 가능성이 없어도 여전히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에 금이 더 이상 화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저명한 말스 경제학자 김수행 교수조차도 금폐하론을 주장하면서 불안지폐 그 자체가 이미 화폐의 지위에 등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금은 아직도 화폐이며 불안지폐는 화폐를 대리하는 한에서만 가치척도, 유통수단, 지불수단, 축장, 세계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안지폐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불안지폐의 역사적 기원과 유통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 불안지폐의 직접적인 역사적 기원은 바로 금퇴환지폐입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의 대외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이에 금보유고가 점차 유출되자 금퇴환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의 금퇴환성도 사라지게 되었고요. 국가지폐가 통용될 수 있는 데에는 그것이 화폐를 대리하는 신용화폐인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만일 금퇴환이 중단되면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지폐가 더 이상 유통될 수 없어야 합니다. 지폐 자체가 가치체험물이 아니기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더욱이 가치체험물로서의 이러한 화폐의 성질에 기인해 상품 소유자들로 하여금 화폐를 원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안지폐의 발생적 기원과 지폐가 유통되는 메커니즘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여전히 다량의 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8,133.46톤 가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13조 원입니다. 미국이 가진 금 보유량은 2, 3, 4위 국가가 보유한 금을 합친 양보다 많습니다. 이는 시장 금가격 기준 미국 외환보유고의 77.9%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만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금이 더 이상 화폐가 아니라면 이렇게나 많은 금을 쌓아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달러의 화폐 가치를 조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화폐금융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리 변동 환율제가 지배적인 조건 아래서 금을 대리하는 한에서의 달러의 화폐 가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미국은 화폐금융적 공간에 대한 여러 간섭을 통해 달러의 화폐 가치를 조작하고 있죠. 앞서 제기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현대 불안지폐의 기원이 미국의 금퇴환 중지라는 것, 그리고 아직도 미국이 다량의 금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금이 폐하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화폐이며 더욱이 불안지폐가 금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금을 대리하는 국가적 신용화폐이지만 금과의 교환이 무한히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단 국가는 이전처럼 국가적 신용화폐인 국가지폐를 발행하기 위한 신용도의 근거, 즉 충분한 금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퇴환지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불안지폐가 유통되기 위해서도 국가는 그 자체로 무가치한 국가지폐에 대한 일종의 채무상환 능력 혹은 지불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둘째로 국가지폐는 금과 같은 화폐 실체 대신 가치 저장수단 혹은 가치 체험물로서의 성질을 대리하면서 다른 상품들이 자신의 가치를 직접적으로는 화폐의 대리물인 금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안지폐가 가치 체험물로서의 화폐 실체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화폐 실체와 같이 일정한 가치량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퇴환지폐는 금의 명목 가격을 고정시켜두고 이를 통해 국가지폐의 화폐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가치 체험물로서의 화폐 실체를 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지폐의 경우 교환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변동합니다. 그리고 지폐 발행이 늘어날수록 지폐가 대리하는 금의 량이 줄어들기에 국가지폐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불안지폐가 금퇴환을 지연시키면서 신용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즉 화폐 실체를 대리할 수 있는 방도는 국채의 매개에 의해 불안지폐가 계속 경제에 주입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국가지폐가 국가적 신용화폐라는 점에서 이를 신용으로 파악할 때 국가가 자신의 채무를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국채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채권인 미국 국채는 이자 및 원금 지불이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통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달러가 회수되어 달러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이에 달러의 화폐 가치가 절상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국채에 대한 지불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달러는 다시 통화시장에 유입되어 달러의 공급량이 늘어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국채 발행을 통한 달러의 화폐 가치의 방어는 이미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더 많은 달러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국가적 채무의 연장에 기초한 신용화폐 지위의 담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이러한 통화시장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많은 학자들과 각국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2024년 한국은행 외환운용원에서는 한국의 금보유량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현재 금매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금 보유량이 적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는 특별히 없다. 금은 무수익 자산이며 미국 국채 대비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한국은행에게 있어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은 그것이 금과 달리 수익성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국채를 쥐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달러를 지불받을 수 있기에 국채와 달러를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날 미국은 복잡한 통화시장 개입을 통해 불안지폐의 신용화폐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금퇴환을 무한히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 달러는 국가의 금교환에 의해 직접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세계시장에서 무역과 자본이동을 매개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달러 위기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오랫동안 세계 경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여전했습니다. 1973년 사우디와의 협정에서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하는 등 달러에 대한 인위적 수요를 조성하기도 했고요. 이를 소위 페트로달러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달러의 패권은 오늘날까지 쭉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적성국들은 달러 블록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을 사들이고 있고 세계 각국이 외환보유고 중 달러와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달러 패권이 다시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근본 원인은 미국 국민 경제의 지배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통화블록은 그 근저에 깔린 해당 국가의 경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치 재관계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만일 기축통화국 국민경제의 타국경제에 대한 우위가 깨지게 된다면 그 나라 통화는 더 이상 기축통화로 통용될 수 없게 되죠. 지금까지 미국 달러 위기도 미국 국민경제가 점진적으로 이전의 지위를 잃어나가는 과정에 조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50년대 후반에 거쳐 이러한 절대적 우위가 깨지고 미국이 대외 경쟁력을 잃게 되자 브레튼 우즈 체제도 붕괴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미국은 70년대 기준 세계 국민 총생산의 약 36%를 차지하고 전체 상품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달러 패권이 맞닥뜨리게 된 두 번째 위기는 미국 국민 경제의 지위가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시점인 70년대보다도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경제는 더 이상 달러를 기축통화로 둔 세계 통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날 미국의 경제적 지위의 추락과 세계 각국의 탈달러화 시도의 현황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 오즈게 아킨시에 따르면 미국 실물 경제의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노출도 축소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역할 확대 사이에는 근본적인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이 비대칭성은 글로벌 GDP에서의 점유 비중과 글로벌 무역에서의 점유 비중 측면 모두에서 미국 경제의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의 지배적 역할이 가속화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7%로 4분의 1 수준이며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인데 반해 외환거래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88.5%로 많은 나라들이 자국 통화를 달러와 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 외환보유고에서의 비중은 59.5%에 달하고 무역 성장 중 달러로 표시된 송장의 비중은 50%이며 국제은행 간 통신 시스템인 스위프트상 거래 중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3%, 나라 간 대부자본 이동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국제 채무증권 중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가 넘어갑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5%인데 반해 위안화가 공식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달러 중심 통화 질서와 실제 세계 경제의 역관계가 심각하게 비조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주도 아래 형성된 달러 블록이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발전 방향과 조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달러 블록의 경제적 근거가 빈약해진 조건 아래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정치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가치 이전입니다. 달러가 아직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 아래서 달러에 대한 인위적 수요, 무역 및 실제 자본이동 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화폐금융적 층위의 수요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누적되는 무역 적자와 채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달러를 찍어내면서 생산물을 들여올 수 있게끔 합니다. 달러가 불안지폐이기에 그 자체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달러 패권에 기초한 미국 무역은 실제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인플레를 유발하면서 각국에서 생산물을 수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무역 적자 등으로 발생하는 달러 유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우디 등 산유국이나 한국과 일본과 같은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의 과잉 달러는 대부분이 대미 간접 투자나 미국 국채 구매들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환율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달러 패권은 미국의 환거래 비용을 사실상 없애주고 환율 변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미국 자본은 타국 자본과의 무역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죠. 경제학자 앤드루 로즈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통화블록에 속하는 나라들의 무역량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 자국 통화가 세계화폐로서의 지위를 차지한 기축 통화국이 유리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더불어 미국 달러 패권은 무기화되어 경제 제재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이 미국 금융자산을 자국 자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이를 동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대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달러와 미국발 여러 금융자산들은 중립적이지 않은 한없이 정치적인 자산인 것이죠.
미국과 정치적으로 대립을 빚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 달러 블록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늘날 탈달러화는 특히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보았던 이론적 전제, 즉 국민경제 간 역관계가 통화블록이 성립 여부를 규정한다는 전제에 명확하게 부합합니다. 브릭스 나라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원심력 또한 브릭스 나라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탈달러화의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탈달러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바로 세계무역에서입니다. 세계무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동안 계속 달러에 기반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상품들이 실제 무역관계와 무관하게 미국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었으며, 수입국들은 자국이 필요한 수입품들을 사들이기 위해 달러를 버려들여야 했고, 수출국들은 자국의 수출품을 대가로 주로 달러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무역의 증대는 곧 세계 각국의 달러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되었죠. 그러나 달러가 미국의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양자 간의 비조응이 심화되자 브릭스를 필두로 한 여러 나라들은 대안적인 통화로 무역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맞은 러시아는 자국의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자 본국의 통화를 받고 판매하거나, 혹은 인도, 중국, 튀르키예 등 자국과 외교적 관계가 나은 나라들의 통화를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자국 원유를 미국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던 이전 시기와 달리 위안화를 받고 원유를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위안화와 사우디 통화 그리고 러시아 루블로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산 강철, 석탄 등을 위안화로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6위 금 수출국인 가나와 같은 경우에는 금을 달러로 바꿔 판매하는 대신 석유와 직접 거래하는 등 달러 결제에서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죠. 중국 국영 석유회사 CNOOC는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스와 체결한 아랍에미리트에서 6만 5천 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계약에서 위안화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를 미국 페트로달러의 붕괴의 표현이라고 자축하기도 했고요. 중국은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여러 에너지 자원을 위안화로만 거래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상해에서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아직은 거래액이 미국 달러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 달러 체제에 있어서는 독에 구멍이 난 셈인 것이죠. 2023년 초에는 브라질과 중국이 협정을 체결해 상호무역에 있어서 서로의 통화로 거래하기로 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 간에도 위안화로 거래를 하기 위한 통화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통화들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과 아시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위안화로의 결제를 모색하고 있고, 인도 또한 자국의 루피로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공식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되고 10년이 지난 2000년 기준 71%에 달했던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던 비중은 2022년 4분기에 들어서 58%로 떨어져 약 20년 만에 13%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외환보유고의 4분의 1가량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최근 중국이 미국 달러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뚜렷한 정책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더 떨어지게 될 것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연준의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절상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 축소 정도는 가려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율 및 금리 변화를 반영해 보정하면 비중 축소폭은 더 커질 것입니다.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금이 대안적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국의 금 보유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은 2015년 2%를 밑돌았지만 지난해에는 4.3%로 늘어났다. 이 기간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미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금이 탈달러 흐름과 관련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이 2018년 1분기 8.3%에서 최근 14.29%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여러 경제적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달러의 몰락과 위안화의 부상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안화가 오늘날 달러와 같이 세계의 기축통화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 한해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통용되어 위안화 중심 통화블록이 형성될 수는 있겠죠. 그만큼 달러의 영향력도 축소될 테고요. 세계 무역 지배력 자료는 이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2000년 미국 무역은 중국의 4배에 달했고,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던 나라는 쿠바, 이란, 리비아, 미얀마, 몽골, 북한, 오만, 수단, 탄자니아, 베트남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미국이 더 큰 무역 상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들어서 서유럽과 멕시코 및 남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대중무역액이 대미 무역액을 초월했습니다. 원래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에 가까웠던 남미에 대한 중국의 무역 지배력 또한 점차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대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였으나 지난 10년간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의 대중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소폭 증가하여 중국이 남미 여러 나라들의 주요 수출품의 최대 수입국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대서방 의존도가 떨어지는 반면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동남아에 대한 서방 원조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감에 따라 동남아 나라들의 대중채무가 누적되고 공급망 또한 서방 그리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조를 앞세워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던 미국이 이제 그 자리를 점차 중국에게 내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1대1로 정책 등 중국의 경제 패권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Build Back Better World라는 대외경제 원조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운 공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이후 유의미한 진척이 없었고 다른 나라들의 호응도 저조한 상황이었고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이후 타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삭감한 것을 고려하면 Build Back Better 정책 패키지는 사실상 중도 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점차 무너지고 있고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의 나라들이 미국 중심의 경제적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특히 중국의 경제 패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조건 아래서 45년 이후 80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의 달러 패권 또한 그 존립 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폭압적인 통상 압박과 관세 부과는 트럼프 본인의 주장대로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미국 시장 안에서 낮춘다고 하여도 제조업이 리쇼어링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트럼프의 기만성은 그의 국내 제조업 지원금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올해 3월만 해도 트럼프는 2022년 양당 모두의 지지로 통과되었던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지원금 관련 법안인 칩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돈으로 빚이나 갚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달러 패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 외에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의 유출을 어떻게든 억제하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제조업 리쇼어링이 아닌 무역 적자 완화를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목표로 본다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올해 6월 특히 소비재 수입품 품목에서 급격하게 떨어졌고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총 무역 적자는 16% 가까이 감소하였죠. 그러나 미국의 산업 생산력 우위가 깨지고 공급망이 중국 등 지역 강국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 예견된 상황에서 달러 패권의 붕괴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